네, 지금부터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 2013 특별 연설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좀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특별 연설은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님께서 창조경제 비전과 또 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원래 연설을 해주실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국정 일정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발표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저 대탄 줄 알아서 막아놨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 창조경제 하면은 그 원조가 우리 윤종록 이차관입니다. 창업경제 책도 쓰셨고 창조경제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적어하신 분인데 어쨌든 막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사실은 우리 윤종록 차관 대타로 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 오늘 아까 오전에 토론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작법을 모르겠네. 좀 특이하게 표준형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추진 배경, 개념과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여건, 또 창조경제 실현 전략, 민간협력 추진 체계 향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내 그 환경은 성장하는데 고용은 없고 또 그나마 성장하는 것도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성장의 위기감이 팽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아메리칸 이니셔티브 뭐 잘 아시는 거고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뭐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창조경제로 가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 창조경제 개념과 우리의 여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학기술은 경제가 될 수 있어도 경제는 과학기술하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질 높은 그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과학기술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시켜서 좋은 일자리,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개인과 기업, 정부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창의적인 자산을 신시장 창출과 또 기존 산업 강화 쪽으로 몰고 나가는 게 바로 창조경제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주고 또 기업이 담당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창조경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조경제 실현 사례는 뭐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바로 창업으로 연결되는 꼭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출력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그 카피를 할 때 그 카피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카피 아래 위에 출력물 아래 위에 기업 광고를 넣어서 카피하는 사람은 광고를 보고 또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출력을 하니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단순한 아이디어지만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스마트십 이 부분은 우리가 세계적인 조선 1위국이었는데 중국한테 2009년, 2010년도, 9년도, 10년도 이때 1위를 뺏겼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선박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박의 갑판 위에는 지름 1m의 통신망 케이블이 쭉 배 갑판 위를 뭐 수십만 킬로의 케이블이 그 배에 깔려 있답니다. 이 부분을 무선으로 하면 쉬울 텐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에트리에 있는 저도 이제 김웅남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지만은 가서 보니까 그거 해결하면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올리겠다. 1년 반 만에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배에다가 적용을 시켰더니 선박 통합 통신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서 중국한테 빼앗겼던 1위를 다시 되찾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 2, 3년 전의 얘기고, 시뮬레이터 기술을 우리 국민들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에다 접목을 시켰더니 3D 기술이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고 기존 산업의 ICT를 접목시켜서 또 고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또 기존의 과학기술과 아이디어를 묶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바로 그 창조경제의 실현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거 말고 저희들이 그 사례를 수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정말로 많은 그 창업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창조경제 여건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논문 특허의 수 세계적인 수준이고, 논문은 양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질적으로는 좀 떨어집니다. 한 30위권이라고 하고 있고, 특허는 뭐 세계 3위, 4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무역 수지는 저희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2009년도 마이너스 48억 불, 뭐 2011년도 마이너스 58억 불. 그리고 이제 공정한 경쟁의 룰, 이런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그 상생 협력, 이런 거는 굉장히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 교육열은 높은데 이쪽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창업과 융합, 창업과 성장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역시 저희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분야 간의 교류, 융합,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세계화 역시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을 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국내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창업할 때부터 국내 시장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도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할 필요가 있겠다. 전반적으로 우리의 창조경제 여건은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뭐 그대로 적용은 안 되겠지만은 창업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그냥 붙여놨고요. 그러니까 인구 800명당 한 명이 창업을 한다고 하고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저희가 여기서 좀 배울 거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강하고, 암만 유럽이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도 독일만큼은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결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그 밑에 추진경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석 달간 30개 부처청이 아이디어를 전부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생태계,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전부 다 끌어모아봤습니다. 끌어모아봤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들, 전경련이나 중소기업 중앙회, 또 벤처기업협회,
주요 경제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 실현계획 지난 6월 4일 날 발표한 이 내용은 우리 미래부의 그 계획이 아니고 범부처 공동의 또 우리 국민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를 했지만은 그것을 현재 저희들 그림만 보여준 거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더 나아가서 10년 동안 이것이 우리 그 기반으로 구축돼서 생태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창조경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실현하자는 비전 하에서 일자리 창출, 또 창조경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창의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사회를 좀 만들자. 저는 이 말이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봅니다. 이 목표 하에서 저희가 6개 전략, 그다음에 24개 과제를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6개 전략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4번, 5번, 6번, 그러니까 도전 정신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아까 한양대학교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창의적인 우리가 그 정형화된 취업형 인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창의적이고 얼로 튈지 모르고 청개구리 같은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인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과학기술과 ICT니까 이 역량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들려고 해도 그 반찬의 재료가 좀 신선하고 좋아야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과학기술과 ICT의 기본 역량이 기본 역량이 있어야 그걸 토대로 우리가 다른 사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고 그래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생태계를 조성하자. 결국 이 생태계가 구축이 돼야 정부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당장 현상적으로 뭐 창업이 되는 것 같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다시 원위치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정부가 빠지더라도 민간 스스로 이 사회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고 또 미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 이 6가지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생태계 관련해서는 아까도 뭐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아이디어가 나와서 코스닥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10년 동안 기업 공개해서 10년 동안 그 돈을 대고 지켜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데스밸리라고 얘기했는데 엔젤 투자를 해서 창업한 사람한테 엔젤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이 급하면은 3, 4년 후에 최소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제일 쉽게 하는 게 M&A입니다. 아니면 기술만 사든가. 기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 기술이 제대로 팔렸을 때, 제값받고 팔렸을 때 이 사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창업을 하고 또 다시 기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하고 아니면 이제 3, 4년 조금이나 더 버틸 수 있어. 그러면 좀 더 한 4, 5년, 3, 4년 더 투자를 해서 코넥스 시장에 거기다가 받고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코넥스 시장도 이번 7월 달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이 김대중 정부 때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그 중간 단계로서 코넥스 시장을 만들어서 투자한 자금이 뭐 한 6, 7년 후에는 좀 회수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창업하고 창업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은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벤처 창업 생태계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엔젤 투자도 빨리 또 새롭게 돈을 회수를 해야 또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된다.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부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다 함께 참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우리 정부 전체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참고로 그동안 사실 이번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발표가 6월 4일 날 됐는데 그 이전에 5월 달에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아까 그 전략 1번, 2번 부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금 관련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놓은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전략이 이제 벤처 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요화입니다. 우선 그 글로벌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출 초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대출 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좀 강화를 해주고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게 되면 또 중소기업의 혜택이 끊어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은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한 5년간은 중소기업에 준하는 그러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중견기업에서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위험 관리라든가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기타 다른 서비스도 확대해서 중견기업을 또 히든 챔피언을 많이 키워내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우리가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또는 모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해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러기 위해서는 좀 각 부처가 좀 힘을 합쳐서 중복되는 건 좀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해외 진출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정책을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사례인데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 동력의 창출입니다. 우선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성과 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 부분입니다. ITC 쪽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는 이쪽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고부가 콘텐츠 산업은 이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단기 성과로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 과학기술 분야는 좀 호흡이 깁니다. 3년 이상, 5년, 10년까지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이오, 나노, 뭐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우주라든가 뭐 원자력이라든가 또 국방 분야의 스핀오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이 이런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민복지 또는 국민의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식품 문제라든가 또는 뭐 주거 문제, 뭐 층간소음 문제도 요새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우리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법 제도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재해 재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존 산업의 성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통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다가 우리 기존의 과학기술 ICT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든 부처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 프로젝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과학기술과 ICT를 모든 산업에 다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과학 기술이 과연 뭐 얼마나 이 투자하는데 그냥 돈만 많이 들어가고 시끄럽고 요란스럽게만 하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게 팽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경쟁 속에서 좀 고도화하고 우리 질을 높이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려면은 이제는 과학 기술을 무시하고는 그 산업을 살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A는 어그리컬처에서 A를 따왔고요. 컬처, 비타민 C,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단어 연결시키면 우리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AP, AC, FS 뭐 4개만 예를 들었는데 직원들 우리 쫙 뽑아보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산업, 또 산업이 아니라도 모든 공공부문, 또 우리 국민 실생활 모든 부분에 이 분야를 접목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좀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비타민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 이것은 이제 그 각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다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로서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하고 협력해서 계속 추가적인 그 실천 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거 하려면은 인재인데 융합형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창조 경제형, 그러니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뭐 여기에는 우리 교육부라든가 또는 뭐 미래부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가 같이 이 인재 양성 부분에 좀 많은 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은 뭐 수학 과학 교육의 뭐 융합 교육이라든가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학에서 또 융합 과정을 만든다든지, 또 취업형 우리 인재, 자꾸만 우리가 취업형 인재를 길러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스펙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직무 역량 평가, 이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하는 어떤 좀 모델을 만들어서 스펙 없이 좀 사람을 이제 채용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도전 정신이라든가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대학의 창업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의 인재 해외 진출, 또 국내 유입의 활성화. 사실은 세계는 지금 인재 전쟁입니다. 인재 전쟁인데 우리가 좀 뒤늦게 뛰어들긴 했죠. 우리도 시작은 했습니다. 옛날에 WCU, WCI, 또 뭐 우리 이제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좀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우수한 인재들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 벤처기업이나 또는 다른 부문에 있어서 서비스나 또는 문화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좀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일 경우에는 국내에 뭐 비자 발급하는데 또는 국내에 머무르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뭐 대우를 해주고, 중국 같은 경우에 그 2008년부터 천인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우수한 과학자, 우수한 사업가,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한 대우를 해주면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2사람이 간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굉장히 우수하니까 우리 중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해, 초청을 했어요. 우리나라 2사람이 과학계 쪽에서 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의 인재 확보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처 간에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기초 체력 강화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기초과 가시는 분들한테 비난을 좀 많이 최근에 받는데,
야 수상하다. 미래부 만들어 놨더니 니들 기초과학은 전혀 관계없고 맨날 일자리 뭐 창업경제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이 기초과학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기초는 연구비만큼은 2017년까지 40%를 확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6%인데 뭐 기초 연구비 확실하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연구 환경에 대해서도 과거에 연구할 수 있는 자율적인 환경이라든가 안정적인 연구 환경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괜히 뭐 말만 뭐 길게 늘어났지 핵심은 연구비 느리고 연구를 분명하게 안정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 두 마디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기초과학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연구 결과를 어떻게 사업화를 하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진짜 대학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출연연에 계신 분들 연구소에 계신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성은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함께 반성을 하고 있고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 찾아내고 있고 그래서 출연연이나 대학의 산학협력, 뭐 기술 이전 조직 또 옛날에 기술 지주회사 같은 거 만들면은 왜 쓸데없이 연구소가 돈 버는 일에 끼어드느냐 대학이 왜 돈 버는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오염시키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연구 성과가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를 우리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ICT 쪽에서는 뭐 5세대 이동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우리의 경쟁력을 계속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지역 협력.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은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 곳곳에 깔려 있는 우리 지역의 인프라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모든 그 자산을 최대한 더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렇다고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보러 연구원하고 중소기업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40대, 50대 훌륭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업에서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되면은 그 좋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은퇴하신 분들 뭐 몇만 명이 넘습니다. 몇만 명이 몇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로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끊어내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문화 조성 이거는 컬처는 하루 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상상하고 한번 도전해봐서 그게 창업이 되더라 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되고 이러한 그 시범 사업들을 우선 금년에는 도서관이나 또는 과학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후에는 좀 더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그 창조경제 종합 포털을 하나 구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또 정부 3.0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서 거기 또 새로운 또 그 일자리라든가 또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제 정부 부처 이기주의 좀 없애자 부처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목 차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순서로 특별 세션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세션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협력실 김병수 실장님을 사회자로 모시고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이 동력이다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실장님과 또 토론자 여러분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은 아마도 그동안 토론되었던 창조 경제 개념을 넘어서 실현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다양한 시각을 함께 초영해 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창조 경제를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추어 보면 창조 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이 원동력이다라는 주제의 특별 세션은 그 의미가 더한 거로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 세션은 모두 세 분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계시는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시장연구실장님이십니다. 그럼 먼저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이 동력이다 라는 주제로 박구선 부원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구선입니다. 우선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감히 제가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이 동력이라는 발표를 해도 되는지 조금 왜소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전직 장관님을 하시면서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그리고 과학기술의 정책을 만드셨던 분들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하여튼 제가 준비한 자료를 최대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이상목 차관께서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실현 계획이 어떤 생각으로 해야지 과학기술이 그 중심이 되고 왜 과학기술이 중심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저희 이제 키스텝이 나와서 발표를 하면 키스텝이라는 기관은 이제 미래부의 정책 지원을 해주는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미래부의 정책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자료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만지는 기계라서. 예,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그러면은 과학기술이 정말 창조경제 시대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마 우리가 지나온 과학기술 자체를 한번 회고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에 과연 그러면은 정말 과학기술이 그동안 동력이었다면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창조경제와 같은 큰 패러다임의 동력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0년을 한번 회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5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 저희가 추진한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 1962년도 경제진흥 5개년 계획이 봉안계획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시점이 62년이고요. 작년이 2012년인데 딱 5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보다 작년에 577 이니셔티브의 기초연구비로 꼭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방향을 터닝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창조 경제의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50년 전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보다 저희들이 한 6, 7배 못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뭐 일제시대 때부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학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계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2년도에 비록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봉안기획이었지만은 최초로 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라는 과학기술 중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토대로 해갖고 66년도에 저희들이 원조를 받은 자금으로 키스트라는 대형 국책연구소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행정을 주관할 행정부처로서 과학기술처가 경제기원의 기술진흥국을 모토로 해서 발족이 됩니다. 이때 그 과학기술처를 만들면서 당시에 대통령께서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공업 입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국 건대를 하겠다라고 화두를 던지십니다. 이 화두 두 개가 제가 느끼기에는 5년 만에 만들 수 있는 화두가 아니고 상당히 먼 안목으로 그리고 꾸준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히 맞다면은 당시에 제가 자료화면을 보니까 9시 뉴스에 과학기술처 발족 뉴스 시간이 약 1분 30초 정도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 제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9시 뉴스 시간에 과학기술에 대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이공계 깊이라는 이런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우리는 이런 꿈을 심었고 이 꿈을 이제 열정으로 옮기게 됩니다. 과학기술처에서 발간한 과학기술 40년사를 보면은 이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1972년, 67년도부터 진행을 한 건데요. 아프리카 니제르 공화국에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는 저희가 원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나라에 원조한 것이 72년입니다. 이런 열정이 10년 뒤에 기술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처가 설립돼서 최초로 정부의 예산으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만든 특정 연구개발 사업의 모법이 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처음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틀 안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R&D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R&D를 수행하면서 10년 뒤에는 G7 사업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가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7 사업이 당시에 과학기술처만 수행한 사업이 아니라 본부처 연구개발 사업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당시로서는 장기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을 하면서 또 예산이 당시로는 굉장히 큰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당 규모의 예산이었다는 것이고요. 목표가 굉장히 탑다운이면서 대형 목표를 설정했고 지금은 뭐 대부분의 많은 대형 사업들이 사업단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로는 독립적으로 과학기술자한테 전담마켓을 지원하는 체제라는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기업이 R&D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 R&D에 참여하고 기업 자체의 R&D를 키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합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다시피 7개 부처가 참여를 했고요. 민간이 정부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투입했고 제품 기술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날 기반 기술군까지 같이 함께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과가 당시에 G7의 10년 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10년 뒤, 20년 지난 어느 날 이 시점에 보면은 과학 경쟁력이 IMD 자료에 의하면 세계 5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시작이 오늘날 우리 과학기술의 모습을 가꾸었다 이렇게 잡아오고요. 그 성과도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례를 잘 보시면은 아마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이 이때 나온 것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은 우측 하단의 도표를 보시면은 과학 경쟁력이 변하는 경쟁력이 향상되는 모습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그래프와 비슷한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과학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을 이끌어왔다. 그리고 또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경쟁력 확보가 아마 처음으로 2012년도 IMD가 아닌 WF죠.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가 20위권 안으로 국가 경쟁에 진입되는 그런 경쟁력을 이끌었고, 더군다나 2012년도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의미 있는 경제적 지표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영국의 셰필드 대학하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하고 2006년인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지도를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기준으로 한 360여 개의 항목을 갖고 새롭게 매핑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월드 맵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을 시킨 건데요. 불행스럽게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오래된 자료지만은 참고해 볼 만한 자료다. 따라서 한번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이제 영토 기준의 세계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우측 상단 1번 바로 위에 조그맣은 표시가 있습니다. 그 의료 수출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국은 지금 표시가 거의 나 있지 않고요. 일본조차도 거의 지구상에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자원 수출 국가로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북한보다 더 작은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투입한 과학기술적 성과 중심으로 보시면은 우리는 대단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있는 이게 큰 검은 띠에 감자처럼 생기는 위에 그림 보시면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고요. 거의 북한은 표시가 없는 정도입니다. 투입뿐만 아니라 산출 요소 그리고 성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영토다. 그래서 과학기술적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대국가에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성취를 달성했죠. 뭐 경제 규모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수출입에서도 작년에 벌써 세계 7번째로 이제 1조 달러 규모로 진입을 했고요. 2050 클럽에 가입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쉬운 현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이 1978년도 제가 78학번입니다. 78년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세계동 지전 최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 그동안 이런 성장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 우측 그림이고요. 이게 코엑스를 중심으로 한 삼성동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큰 변화의 밑거름이 저는 과학기술이 그 동력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소득 2만 불에 묶여 있는 지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 아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야 가야 된다는 당면한 과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시켜야 될 성장의 모델은 그동안에 성장해왔던 규모의 경제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효율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경제 모델로 변수를 만들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당면한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걸어온 50년의 발자취는 제1의 과학기술 중흥이라고 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번 정권에 만들어야 될 창조경제의 밑거름과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다른 50년의 반세기는 제2의 과학기술 중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경쟁을 해야 될 요소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그림이 클리브 리차드가 이화여대에 왔을 때 공연했던 아주 오래된 그림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소녀시대 파리 공연을 했던 시대 그림입니다. 저는 이 두 그림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투입 요소가 눈에 보이는 지식으로 보낼 수 있는 투입 요소로 우리가 성장한 모델의 정점이었다. 우리가 파리 공연을 마치고 성대에 마쳤을 무쯤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이제 소위 이 그림입니다. 싸이죠, 그죠? 싸이 강남 스타일이 혁신적인 성장의 경제의 어떤 모멘텀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라는 건데 그 자료로 보시면은 밑에 있는 자료가 우리 부산에 있는 절이라고 들었습니다. 석불사라는 절에 가면은 부조상이 있는데 거의 사익춤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메이드 바이 코리아가 맞다라는 정명이다.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런 걸어왔던 길을 안 가야 되는 그런 당면한 과제에 놓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왔던 산업 개발, 개발 경쟁력 이런 중심으로서는 한계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위에 사진 두 개는 500년 차이가 나는 사진입니다. 하나는 태조 이성계의 사진이고요. 이성계의 사진은 사진이 아니죠. 그림이죠. 그죠? 우측에 있는 거는 대원군의 사진입니다. 사진이 더 선명하지는 못한데요. 이 500년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5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500년 후에 태어났던 사람이나 크게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의식 주가 다 같습니다. 생활 수단이 같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60, 70년 전의 사진의 하단의 그림입니다. 이게 배제학당 입학식 사진이고 그 당시에 아마 돈 좀 있으신 분이 1900년대 초반에 타고 다녔던 에쿠스가 아마 조랑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과 우측에 있는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지금 산다면은 이 사람이 아마 자기가 살았던 방식을 선택한다면 살 수 없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환경을 예측하고 과학기술인들이 만들었습니다. 65년도에 이정문 화가께서 우리 과학기술자들과 함께 그렸던 35년 뒤에 예측하는 상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의 경제,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저는 다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좀 틀린 게 있다면 수학여행을 로켓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 또 돈이 있으시면 가십니다. 한 30만 불 내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맞추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저력 있는 국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 있었지만 또 다른 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요구하는 환경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화두를 우리가 던진 지 벌써 한 5, 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융합을 논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고민을 드렸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융합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IT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만약에 모토로라가 IT 기술만 갖고 있다면 이 벽돌폰을 아직까지 그냥 벽돌로 쓰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과학기술력과 또 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진화했고요. 스마트폰이라는 환경은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은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봅니다. 옆 좌측에 있는 그는 아이디어를 모토로 한 건데 이게 이제 뉴로스카이인데 이게 한국분이 한 겁니다. 이영구 박사님이 실리콘밸리에 아마 네파 벤처로 알고 있는데 이분께서 네파 연구를 하시다가 만든 겁니다. 이 집중도 훈련기인데요. 머리에 이렇게 딱 쓰고 계시면은 집중이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데 집중을 안 하시면은 이 귀가 쫑긋하던 귀가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은 저 학생이 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고가라서 오늘 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싸지면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고 경제의 화두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 500원짜리 그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울산 조선소를 만들 때 영국의 애플도사에 가서 설명했던 자료입니다.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한 300년 일찍 철갑선을 제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세국 정치에서 개방이 안 됐기 때문이다. 만약에 좀 도와주면 하겠다라는 그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의 기준이 좀 한번 보십시오. 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걸 갖고 만들 수 있는 모델입니다. 거북선이. 밑에 있는 화폐는 5만 원권은 드디어 이제 컨텐츠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화가 나옵니다. 매화가.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일자리도 아마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도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창조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제조업 일자리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모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싶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일자리를 거북선 만든 시대의 일자리를 만드시면 안 되고 매화 신사임당이 만든 일자리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사임당 또 이야기 말씀을 드리니까 한국 경제를 주름 잡고 계시는 분이 다 성균관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화폐에 다 성균관이 나오셨고요. 신사임당께서 왜 성균관 출신이냐고 했더니 성균관대학교 학부형이시랍니다. 그래서
다 성균관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난 그 한경에서 시리즈로 창조경제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와닿는 문자가 있습니다. MP3 특허 갖고도 무너진 한국이 있으면 반면에 아이폰 모서리 갖고 로열티 챙기는 미국이 있다. 이게 아마 말씀드렸던 그 매화의 그림과 같은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던진 걸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정리된 게 지난 4월 달에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미래부가 좀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먼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리를 좀 합니다. 2달여 동안 갑론을 박았던 창조경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패러다임이 전환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이 용납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을 토대로 해갖고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했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뭐 이번에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만든 그런 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일찍 많은 논란을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의 어떤 정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창조경제의 어떤 그 정의를 한번 했다. 그리고 한국에 맞는 한국적인 스타일의 창조경제 모델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부가 이제 설립되면서 VIP 업무보고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창조적 마인드가 접목되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투자 방향에 대한 어떤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앞에서 이상목 차관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창조의 씨앗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에 투자를 하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도전적 R&D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강국이 한번 되어보자. 그리고 국민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그 사업화되는 이런 토양도 배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이 보호 활용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2014년도 연구개발 투자 방향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그리고 그 환경을 좀 선진하자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서 이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를 6월 5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가름을 하기로 하고요.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인용을 했는데 좌측 상단이 창조경제 역량 종합 지수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건데요. 저희가 한 20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아직 선진국보다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고 중간 하단에 보시면 문화자본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다른 지표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 쪽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은 어떤 전략을 구체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우리의 당면 과제가 갖고 있습니다. 과연 50년을 잘 이끌어왔고 또 50년을 이끌어가야 될 동력에는 과학기술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했다면 그러면 과학기술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하는 건데요. 우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 구조를 고도화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경제 구도가 아니라 경제 구도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혁신이 커지면서 양적인 성장도 같이 일어나는 그런 고도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양적인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두 후자 부분 혁신과 성장 잠재력은 정체 또는 조금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례로 핀란드 사례를 많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핀란드가 노키아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지금 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데 노키아에 대한 생각을 좀 버리고 거기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갖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중소 중견의 모델을 만듭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를 새로운 경쟁 수단으로 해서 핀란드가 다시 침체된 경쟁을 활성화시켰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일자리의 방향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뭐 제조업 중심으로 했다면 핸드폰을 더 저가에 만들거나 뭐 이렇게 전략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우리 연구개발 현황은 안타깝게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아직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입적인 측면에서는 뭐 GDP 대비 4.02%라서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도시 국가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 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는 2050 클럽에서는 GDP 대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모습은 2011년 기준으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가요 한 4만여 개 과제인데 성공률이 97%입니다. 그러니까 R&D를 하는데 성공률 97% 대단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술 무역 수지는 매년 적자 폭이 늘었어요. OECD 비교 가능한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34개 중에 꼴찌고 57억 달러의 적자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당면한 큰 과제고요.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창조성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의 2013년도 조사 자료에 보면은 거의 78%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상호작용 영향도 굉장히 낮다라고 2011년도에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개발의 성과의 질적 전환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우리는 큰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를 참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창조 경제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제 전략을 생각해야 되냐인데요. 창조 경제에 관해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여러 석학들이 저희 나라를 방문하고 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화두를 제가 발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창조 경제 하면은 이번에는 이 창조 경제마저도 자꾸 외국 걸 보고 베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적 스타일,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처럼 한국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남의 성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따라가지 말고 남의 경제를 쫓아가지 말라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6월 5일 날 했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나니까 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 들여다보니 규제 완화가 없어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왜 97% 성공을 할까? 잘 들여다보시면은요. 우리의 토양에서는 실패하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평가에 불량을 받으시면은 3년 또는 뭐 최근에 규정에 하면은 3번 정도 하면 연구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연구자들이 도전적 R&D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위례부에서 아까 차관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기초 연구하시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거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한테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 두 번째 약속은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 갖고는 첫째 우리 과학기술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효율로 갈 것인지 효과로 갈 것인지 그 지표를 분명하게 해놔놓고 마지막 성과를 도출할 시점에 이런저런 뭐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표를 명확하게 해야지 연구자들이 그 지표에 대한 평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만약에 그 지표가 잘못됐더라도 잘못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율을 평가하겠다. 저는 효율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화두가 그런 게 있습니다. 효율의 확대. 효율의 확대라는 게 과연 맞는 말이냐? 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개 만들던 어떤 제품을 100원에 200개 만든 게 잘한 것이냐? 물론 단가를 저비용 생산 측면에서는 잘한 건데요. 그게 과잉 생산되면은 다른 쪽이 과다출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되고요. 효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창조경제 시대는 효과 쪽에 좀 더 포커싱 돼야 돼서 임팩트 평가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회피보다는 좀 도전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가는 연구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영토가 아주 스페시픽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행스러운 사례인지 모르지만은 황모 박사님께서 줄기세포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기술만의 바탕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도전 환경 안에서는 막연히 융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융합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R&D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융합이 그냥 1과 1이 합쳐져서 2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1과 2가 합쳐서 무한대를 지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3이라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제도와 관련된 건데, 아름다운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문화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상당히 대형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확실성,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뭔가 분명한 성과를 내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자꾸 늘려야 되는 그런 부담도 생기고,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수가 늘어나고 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단위 프로그램이 100억 이상 되니까 이제는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온 지역 정치권을 다 이렇게 로비스트로 활용해서 또 이렇게 나눠먹기식 하는 이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실패에 대한 명쾌한,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었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제3차 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62년도에 처음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첫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왜 갑자기 3차로 돌아갔느냐. 3차는 과학기술 기본법을 만드는 해 그 다음부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는 공식 명칭을 법률적으로 사용했고요. 그런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 번째 만들어지는 계획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577 이니셔티브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제10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었고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3차 계획은 제11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0년을 잘 이끌어왔다면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50년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내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방청객 및 전문가께서 다시 내일 참석하셔서 고견을 내주시면은 잘 다듬어진 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제언적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론적. 그러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만들었을 때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저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성공적인 모델이 G7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수로는 한 500여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대학에 지원되는 BK21 사업이라든지 또 출연연이나 기업에 지원되는 프론티어 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이 5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아주 모델이 된 G7 사업입니다. G7 사업이 과학기술 글로벌 경쟁력 7으로 가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20년 전에 노력한 사업이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사업은 포스트 G7이 다시 한번 기획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포스트 G7은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창조력 경쟁력을 G7 수준으로 올려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C7, 크리에이티비티 7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사업이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선도기술개발 G7 사업은 연구개발 단계별 또는 기술 중심으로의 연계 운영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포스트 G7 사업은 이런 연구개발 단계별 단순히 기술과 기술의 연계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서로 공유하는 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부가 기초과학
국가 대형 연구 사업을 추진해서 나온 성과라면은 이 성과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상산업자원부의 지원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통상산업자원부의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갖고는 기획재정부의 다른 조세금융제도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처 간에 각자가 갖고 있는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처가 국가연구개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각자의 갖고 있는 특유의 역량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대기업 중심보다는 오히려 중소기업 중심의 참여를 넓혀야 된다. G7은 대부분 대기업이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G7 사업 위에 대형 장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매 정권마다 대형 장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권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는 신성장 동력이라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5년 단위로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G7 사업은 10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G7 사업은 이거와 관계없이 정권과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대못을 한번 박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민간의 창조적 역량을, 도전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탑다운의 사업이 아니라 바텀업 사업이 돼야 되고, 과학기술자 주도의 사업단 중심의 어떤 연구관리의 효율보다는 컨소시엄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상되는 C7 사업은 이게 세 가지 큰 모멘텀을 가져줘야 되는데, 하나는 창조적 R&D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굿 프로덕트는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레이트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는 이미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었고요. 좀 더 위대한 경쟁력을 갖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갖고는 기업이 창조 역량에 투자할 R&D 펀드 조성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사례가 하나 생긴데요. 삼성에서 창조 경제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걸로는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R&D를 위한 어떤 펀드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적 지원 장치가 있다면 빨리 마련해 갖고 정말 묻지마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하는 데에는 묻지마의 환경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 GDP 대비 5% 달성하겠다. 이거 목표를 꼭 실천을 해달라. 이 중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정부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그런데 민간 부분의 실적이 좀 젖어갖고 지금 5%까지 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위에 기업의 창조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흐름과 같은 맥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우리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지난 정권 때 그 지식경제부죠. 지식경제부에 장관급 전략기획단장을 모십니다. 황창규 단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구상을 해서 사업을 기획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컨텐츠 중심의 아이디어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의미 있는 기획이 있었다고 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도전적 R&D입니다.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조기 상용화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죠. 투명 플렉스블 이페이퍼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TV 또는 그 스마트폰 이런 등등에 이제 접목을 하는 걸로 이미 이제 아이디어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인쇄 유연기판에 인쇄를 해서 새로운 그 소자를 생산하는 이런 부분, 또 기술 효과 갖고 있는 기술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 또 우리가 이미 연구로서 갖고 있던 기술을 극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그 미래부 정전의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가 맡던 소형 원자료죠. 스마트 기술을 SMR 더욱 소형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제안이 된 바 있고요. 또 융합평화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에 각각 갖고 있는 성과 활용의 영향들을 모아갖고 단계별로 진행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이 사례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뭐 에너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는 사업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은 말씀드렸던 도전적 R&D 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C7의 창의적 R&D와 합치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큰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적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만들면은 견제가 많을 겁니다. 성과에 대한 견제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또 한번 바꿔야 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버진 그룹 회사 잘 아시죠? 조금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하셔서 하는데 저는 이 기이한 행동에서 읽혀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경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영자 스스로 창조적인 액티비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멋스러움으로 이제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례입니다. 배트 플레이스죠.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 자동차를 주유소에 가서 충전하는 시간 이것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면 아예 배터리를 거기에 가려주면 어떨까 하는 아주 단순한 상상이 사업화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환경에서 어떤 연구자가 제안을 한다면 과연 채택이 될까 하는 저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런 것들이 채택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획될 수 있는 그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희들 쪽에서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1966년도 1,000불이 안 되는 국민소득 이 환경에서 키스트라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지나서 70년대 초반에 대덕 학원 연구도시였죠. 지금은 대덕 연구단지라 그러는데 기획을 해갖고 또 새로운 발자취를 딛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IBS라는 연구소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이게 우리 토양에서 뭐 버진 그룹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감히 이 당시에 기획할 때 IBS도 출연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출연 연구소의 기관장에게 연봉 5억을 주겠다는 기획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이었다.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도전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누렸던 것은 항상 당연하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스타일의 창조 경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전 프레젠테이션에서 시코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코리아 프로젝트가 뭐냐면 창조 경제에 있어서 컨버전스를 하고 커넥션을 하고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컨버전을 하고 크리에이션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시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환경에 도전하고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 나라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니까 한국이 정말 진정한 한국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조 경제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제2의 한강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좀 안 와닿았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을 비교해 갖고 만든 그것도 벤치마킹한 기적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조 경제가 자신컨대 아마 우리 한국의 경제를 만드는 토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을 해보고 또 과학기술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이 이 창조 경제라는 화두를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을 살펴보고 다가올 50년을 어떻게 이끌 건가 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과학기술과 ICT, 창조경제의 원동력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정지훈 명지병원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혹시 몇 시까지 시간을 쓰면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키스텝 부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과학기술 쪽에 좀 초점이 많이 갖춰져 있다면 약간은 사회 변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것 같은데. 창조경제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하와이 대학에 있는 짐 데이토라는 양반인데
드림 소사이어티란 말을 또 많이 내놨었죠. 이분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정보화 사회 다음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제의 주력 엔진이 정부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상상력과 창조성이 핵심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그 창조 경제 이런 어떤 드림 소사이어티 시대에 아마도 한국이 굉장히 그 눈앞에 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의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창조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그 원한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굳이 너무 딱 정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걸 좀 논의를 해주길 바랬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상상력과 창의성의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건 사람을 기반으로 한 성장. 그동안 우리가 주로 물체라든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가능하다면 어떻게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개인적인 창의적 활동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 중심의 성장이 될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어떤 여러 가지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기반 경제, 창조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많은 중소벤처들이나 혹은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사실 이런 어떤 그래프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상식은 경제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 일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그래프가 잘 맞아 떨어져 왔었는데요. IMF 때까지만 하더라도 IMF가 경제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불황이 2000년도 후반대에 오게 되면서 만약에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보시면 2009년 이후에 2010년 때에도 이제 성장 GDP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과 일자리라는 어떤 수레바퀴에 어떤 뭔가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경기가 나아지면 일자리가 생길까? 이거는 2010년도에 그 MIT의 데이비드 오토 교수가 지난 60년간의 미국 경제하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변할 것인가를 이제 추정을 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게 굉장히 큰 리포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하이 스킬드 퍼슨,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스킬이 높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레벨 워커,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가장 필수로 하는 그런 종류의 일자리도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냐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디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불렸던 어느 정도 일할 줄 알고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줄 아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기계, 소위 말하는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의 성장과 글로벌화, 그리고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들고 있고요. 이 현상은 아마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미래형 사업 구조로 바뀌느냐, 산업 구조로도 바뀌느냐, 아니면 미래형 사회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보면 이제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 중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론자인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 같은 사람이죠. 피터 오사지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만약에 경제가 돌아온다면, 그러면 다시 일자리는 생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 경제의 리터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침체론자들인데, 이제 타일러 코헨이나 에드먼드 페이프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실업률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발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혁신 에너지가 감퇴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소위 말하는 관료화라든지 여러 가지 양극화, 그런 문제들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어떤 사회 구도로 갈 수 있는 혁신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기에는 이제 혁신 에너지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바뀔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좀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대표적으로 노동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레미 리프킨이라든지 레온티에프나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계라든지 인공지능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전 세계 인구를 위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날이 갈수록 계속 적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나 연결고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제 비관론 쪽을 보면 약간 그 가슴이 섬찟한 게 굉장히 많죠. 비관론에 대한 반박은 또 언제나 있습니다. 비관론은 언제나 신기술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산업혁명이 막 시작될 때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걱정했고 실제로 이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서 기계를 때려 부수는 운동까지 했었죠. 그리고 그랬지만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거보다 생활수준은 올라갔으며 이로 인해 실업이 그다지 장기적인 문제가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산업혁명은 약 100년 가까이 이어진 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가 최근의 노동 환경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이게 빠르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 못하고 실업 기간도 길어지고 중산층 지위는 잃어버리고 사회는 안정성을 잃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어딘가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위기론이 고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의 인식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과학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도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터넷과 ICT에 대한 역할을 조금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사회에 사고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들이 지식을 거래하는 어떤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제조업 환경까지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서 제조업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어떤 대표적인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모토로라에서 새로 출시가 되는 모토 X 같은 폰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구글이 구글 글라스를 실리콘밸리에서 생산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최근에 가장 크게 떠올라오고 있는 회사인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S,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무인 형태로 실리콘밸리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에 가장 큰 핵심에 이런 네트워크 사고가 있는데요. 인터넷이 우리 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물, 시스템, 프로세스 등의 연결을 확대하면서 과거보다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이 될 수 있는 인프라로 동작을 합니다. 그걸 산업으로 봤을 때하고 인프라로 봤을 때하고 굉장히 어떤 뉘앙스가 다른데요. 인터넷이 만약에 동떨어지고 분리된 것으로, 예를 들어 4G다, 5G다, 그래서 5G로 우리가 장비를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기본 동력을 변화시키는 사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동떨어지고 분리된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가 발굴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상조경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디지털 컨버전이 쉬운 것부터 먼저 됩니다. 디지털 컨버전이 쉬운 것은 확장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종류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상품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 지식산업 성장 공간이 굉장히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동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플랫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순식간에 파급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하루아침에 10억 뷰가 된 건 아니죠. 제가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요. 구글이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곳들하고 컨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컨택한 건 SM하고 YG였는데, 대부분 예술 창작하시는 분들이 저작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올리는 거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감을 한 두 분들이 흔쾌하게 사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튜브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 그래프하고 대한민국의 한류 그 확산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3년간 그 그래프
지오그래피크라는 그 피처가. 그러면서 싸이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소녀시대,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21 같은 애들의 뮤직비디오가 나오면 항상 여기 올라갔고, 그것이 한 400만 뷰에서 500만 뷰 정도를 항상 찍어줬어요. 400만에서 500만 뷰를 찍어줬던 그 인프라에 이렇게 스레이홀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YG의 이제 싸이가 똑같은 전략으로 갔을 때 뭔가 하나가 크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간적인 역할을 해준 거죠. 만약에 지난 3년간에 그런 역할이 없었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기술로, 온라인 도구로 무장하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연결된 이용자들, 소비자들이 이미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게 되고 여기에서 개인과 벤처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선택하고 발언하고 참여하면서 개발 제작하는 능동적 주체가 성장됐고, 개인이나 벤처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바뀌려는 경향을 최근 보이고 있는 것이 킥스타터라고 하는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에는 진짜 프로토타입 형태로 만들었던 것이 실제 상용화가 되는데 5, 6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봤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VR 그런 그 플랫폼이 6개월도 안 돼서 스피노프 한 스타트업이 킥스타터에 올려서 15만 불을 펀딩을 하면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런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실제 70만 불 이상 펀딩을 했거든요. 지금 단 5일 만에. 이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창업하고 훨씬 더 쉽게 기술과 과학기술이 그 가치 사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도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학과 IC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과 ICT 기술은 새로운 혁신 기업의 탄생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에는 자본을 크게 소유하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었던 그런 기업 생태계가 아니라 지금은 보다 적은 자본과 위험에 새로운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ICT 기술을 이용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통산업을 잇는 저렴하고 쉽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싹들이 많이 나와야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월드와이드 웹 웹의 시대에서 모바일의 시대를 거쳐서 리얼리티 현실의 시기로 넘어가는 최근의 경향성을 그려낸 Things 2.0이라는 개념인데요. 과거에 터미널은 PC였고 밑에 유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걸 동작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 웹을 이용했고, 거기에서 올린 서비스로 전자상거래라든지 다양한 포탈 이런 것들이 등장했던 것이 지난 한 20년 정도의 이야기였고, 최근 한 5년간을 본다면은 무선 인터넷 인프라로 바뀌게 됐고, 터미널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환됐고, 플랫폼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나 증강현실,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과 소셜, 그리고 뭐 이런 종류의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이 모바일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수많은 라이브러리들하고 하드웨어, 그리고 이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물들하고 사람들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인프라가 갖추어질 것이고, 이 플랫폼이 어떻게 제시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제조업이 됐던 농업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걸로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의 인프라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공존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공존에서 어떤 일부는 이쪽에서 커버를 해주고, 웹에서 서버 인프라를 갖다 대주고, 모바일이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해주고, 주변의 사물들이 그런 걸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각각의 섹터들이 생성되는 것이 어떤 미래의 ICT와 인터넷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측면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업시대의 말미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시대적인 사고를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압축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산업시대의 거를 받아들이는 게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사고라는 걸 합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알리바바 같은 것을 보면 그 자체로도 크게 성공한 기업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핵심 자원을 공개해서 더욱 커다란 생태계를
생태계를 창조했고 비록 작지만 이들의 자원과 브랜드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소규모 창업자가 나타났고요. 그로 인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직업이 지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지난 2007년에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 3년간 심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일자리를 110만 개를 창출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닙니다. 4인이나 5인 정도 소규모 제조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수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할베리언은 지금 현재 구글에서 이코노믹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미래를 마이크로 멀티내셔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다국적 기업. 기술은 개인들의 독특하고 분산된 지식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유용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20세기 다국적 기업은 엄청난 고정 비용을 쓰고 수천 명을 고용하는 메머드급 회사였고 그 수도 매우 적었지만 적은 고용 비용과 얼마 안 되는 직원을 고용한 수만 개의 21세기형 다국적 기업이 얼마나 많으냐가 결국 미래를 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나아간 토마스 발론 역시 미래 경제학자입니다. 초전문가 시대를 얘기했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가치 창출을 하는 시장에서 리더가 되고 최고 전문가가 되는 시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창의력을 어떻게 끌어내는 것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째는 이거는 이제 사회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넘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회입니다. 실패에 대한 낙인이 찍히는 사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감내하는 문화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붙돋아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일반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실패하면 도전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도전 비용을 감소시킬 거냐. 자본과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제공이 선행이 돼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이 공용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전이 돼서 플랫폼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법이나 규제나 세금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현실 변화 모습 속에서 ICT의 융합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시장연구실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저는 큰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경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창조 경제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게 신성장 동력과 어떤 연계를 가지면서 우리 고용 창출에 또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과연 창조 경제를 추진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마지막에는 우리 정부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다고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는 크게 우리가 협의 그리고 광의의 개념으로 바꿔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창조경제는 큰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존 호킨스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IP 즉 이제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조성의 산물이 창조 상품 그리고 또 이제 창조 서비스화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이 유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낳고 그것이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그런 매개체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경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IP 혹은 문화산업 혹은 그 관련 산업으로 굉장히 제한이 돼 있죠. 그렇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 경제를 기반을 두고 창조 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경제 체제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때까지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요소 투입형 성장을 해왔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창조, 혁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선도해 나가는, 즉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외연적인 성장을 추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내연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선진화돼 가고 또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위치까지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경제가 이처럼 지금 새 정부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경제 현실뿐만 아니라 대외 환경 자체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매슬로우 같은 학자를 예를 들어보면, 이 학자는 인간 심리적인 측면에서 인간 욕구의 최고 단계가 바로 자아실현 욕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자아실현 욕구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존 호킨스 박사는 이 점에 착목해서 창조 경제, 창조 산업 육성이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개인의 발전 그리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조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창조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컨버전스 융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IT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들 수가 있을 테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력 에너지 부분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걸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과학 기술의 융합 자체가 전 세계적인 제조의 혁신 단계를 이제 바꿔놓고 있어요. 발전 단계를 바꿔놓고 있는데, 1, 2차 제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증기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석유 에너지가 이제 개발되고, 그러면서 간해 수공업에서 이제 공장제 수공업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력적인 생산 체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D 프린팅해서 비행기 만들어서 띄운 사람이 나타났고, 3D 프린팅 가지고 권총 만들어서 쏴봤더니 정말 수박이 깨지고 정말 권총 같은 위력을 발휘를 했는데요. 그런 조그만 기술 혁신 하나 자체가 지금은 제조 환경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제조 부분에서 시작품 만들어주는 조그만 글로벌 소싱 회사 하나 때문에 글로벌 상에서는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소비자뿐만 아니고 생산자 그리고 관련된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업자 그리고 또 그것을 마켓 테스팅하는 마케터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아이디어 각자의 부가가치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윤 배분 방식도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각자 하나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분만큼 내상에서 분배를 합니다. 또 그걸 또 감시를 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협력적인 생산 체제인데 이것이 이미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기업들 사례를 좀 사진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미 협력적 생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 같이 과학기술에 전혀 문외한이더라도 경제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조그만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아이디어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제조업 자체가 이제는 제 3차 제조업 혁명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더더욱 창조경제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새로운 소재라든지 새로운 생산 방식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국내 경제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창조경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경제는 지금 13분기 연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전기 대비로 하면은 1% 미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제조업이 얼마만큼 혹은 전 산업이 얼마만큼 고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1990년대
비하면 지금은 약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9명, 30명 고용하던 것이 지금 9명, 10명밖에 고용을 하질 못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으냐.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맞아서 우리가 조금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융합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해서 1%포인트 높이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만큼 아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3위에서 지금 6위로 떨어져서 중국에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독일도 한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개선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총요소 생산성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죠. 지금 절반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래쪽 단을 보시면은 노동 투입에 의한 생산성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요소 생산성은 지난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착시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그대로 있는데 노동 기여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분 자체가 올라간 거죠. 그만큼 우리 경제는 지금 성장 추동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도 결국 우리가 9%, 7%, 6% 이렇게 가다가 지금 3% 후반대로 이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저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선진국에 수렴하지 못하고 개도국한테 쫓겨가는 그런 이제 비수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건 눈에 확연히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 경제를 하고 또 창조 경제를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은 특정 시점에 주력 성장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래 성장 산업은 오늘 투자한다고 그래서 내일 당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 섬유 신발 가발 했어요. 근데 지금 신발 장사 잘 됩니다. 자, 70년대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했습니다. 지금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 이거 전부 주력 산업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신성장 동력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40년, 50년 혹은 그 이상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경제를 함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으로 박근혜 정부 내에 신성장 동력은 여러분들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그런 의미에서 신성장 동력 육성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그러면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어땠느냐 한번 보시죠. 국민의 정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참여정부 그리고 MB정부 했는데 이 과거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법은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줌으로써 규모의 성장을 이끌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MB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 추진 성과 매출 투자 수출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 보면은 질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노동입니다.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고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 신성장 동력 산업은 생태계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거의 상관이 없는 기업 성장, 매출 그리고 산업 성장하고 거의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고쳐야 되겠죠. 다음 보시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창조성이 근원이 돼서 그래서 이게 어떤 매개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그런 이제 형태의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자본과 노동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자본은 뭘까? 창조경제 시대에. 그걸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적 자본, 혁신 자본, 그리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ICT 자본, 그리고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 이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럼 과거에 중요시했던 자본과 노동을 어딜 가냐? 자, 이 부분 안에 다 부분적으로 쪼개져서 간다는 거죠. 이제는 노동과 자본도 기능화돼서 각 부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낳는 그런 시대로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아까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에 20위 정도 수준입니다. G7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이탈리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인적 자본이 22위입니다. 전체 순위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죠.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탈리아를 상회하는 수준인데, 인적 자본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느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피사 학력 평가하면 거의 만점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 엄청나게 성적이 좋은 거죠. 대신에 교육 시스템, 대학 교육 만족도, 기업의 인적 자본 육성 시스템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전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은 개인의 창의성, 그리고 지금 경제 패러다임, 지금 산업 변화 패러다임에 맞는 인재 육성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그럼 왜 좋으느냐? 성과 위주의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 경제에서 그 성과 들고 가서 어디 가서 창조를 하겠습니까? 다음으로는 혁신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혁신 자본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11위 같으면 최상위권에 버금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좋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과학기술 그리고 창조성, 혁신 역량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규모보다도 절대적인 규모에서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느냐? 그 정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차원에서 이 혁신 역량의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CT 자본은 1입니다. 1인데 ICT 자본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정보기술력입니다. 퀄컴에다가 매년 우리가 몇억 달러씩 지불합니다. 특허료를 지불하고 기술료를 지불을 하는데, 전기 IT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나는 이유가 특허 서너 건 수입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 특허는 뭐냐? 기반 특허입니다. 대부분이. 기반 특허고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진 특허예요. 휴대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조그만 요소 기술도 우리나라 잘 만듭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운영에 있어서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못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계 표준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문화적 자본인데요. 문화적 자본,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도 많고 굉장히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게 상품화되고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느냐, 이 점에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벤처 생태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과연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고, 누가 믿고 투자를 받아들이고 하겠냐는 말이죠.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자세히 살펴보면 엔젤 투자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악성 루머가 돌면 엔젤이 장외에서 그냥 거래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끝내버립니다. 어느 날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나서 기업 운영을 왜 이따위로 했냐, 벤처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벤처가 육성될 수 없죠. 그건 뭐냐?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 사회적 자본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또 중간에서 중개 기능을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창조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아주 할 일들이 많다. 특히 큰 안목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지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5개년 전략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전략해서 그래서 과연 우리 피부에 와닿게끔 얼마만큼 많은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까요? 이건 결국은 뭐냐 하면 컨트롤 타워 없이 그냥 정책의 일관성 없이 그냥 막 휘둘리고 뭔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그것 때문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는 창조 경제를 한번 해보겠다. 그럼 그거 하나 열심히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춰야 되고 일관성 있게 쭉 추진해 나갔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들은 이미 40년, 50년 전부터 줄기차게 투자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성장 동력 산업 다시 한번 짚어보고 창조 경제와 연결시킬 부분 연결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부분 접목시켜서 창조 경제가 이 시대에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영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발표를 통해서 지난 50년 그리고 다가올 50년 또 현실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창조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의 모습까지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고려해서 질의응답은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훌륭한 강의는 절대 질의응답이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갑자기 그 말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오늘 장성환 감사드리고요. 특히 키스텝 스페셜 세션의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이 동력이라는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특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진행해주신 김병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스트롱 코리아 창조 포럼 2013 꽤 오랜 시간 진행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소중한 강연 들려주신 모든 발표자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